태극신검 이해를 시작하겠습니다. 한국 건국의 역사를 살펴볼 때 국가보안법은 공산주의자들로부터 제도를 지키기 위해 만들어진 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저번 시간에 살펴보았죠. 한국이 건국될 시점에 어떤 제도를 도입할 것인가 하는 게 큰 문제였죠. 공산주의 제도를 도입하자는 사람도 있었고 그렇지 않은 사람들도 있었죠. 그래요. 그 당시에도 우파를 지향하는 사회 구성원들과 좌파를 지향하는 사회 구성원들이 있었음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런데 합의가 가능했느냐? 예전에 설명했죠. 합의가 가능하지가 않죠. 시장 지배 시대 제도에서 시장과 기업을 인정하는 이들과 그래요. 시장과 기업을 민간 기업을 부정하는 이들이 타협은 불가능한 것이죠. 불가능한 거예요. 완전히 다른 대립에 서 있는 제도잖아요. 그것은 왜 그런가요? 시장과 기업을 민간 기업을 파괴하려는 견해가 공산주의이기 때문에 그래요. 사회주의와 공산주의죠. 그래요. 그래서 한국이란 나라는 공산주의에 반대하면서 세워진 나라죠. 역사적 사건이 그렇게 얘기하죠. 공산주의자들이 공산주의 국가를 건설하기 위해서 그래요. 조선공산당이 중심이 되어서 폭동을 일으키죠. 1946년에 폭동 일으키고 대구에서 47년 제주에서 폭동 일으키고 그렇죠. 48년에 여수 순천에서 반란을 일으키고 그러면서 이렇게 공산주의자들의 행위를 막기 위해서 혹은 공산주의 제도 도입을 막기 위해서 만들어진 법이 뭔가요? 1948년 12월 1일에 제정된 국가보안법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러한 법의 제정은 역사적 과정에서 일반적 현상인가 아닌가를 살펴보아야 하는데 이는 제도의 생존에 위협이 발생을 나타나는 일반적 현상임을 다른 국가들의 법 제정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다른 나라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제도를 보호하기 위해서. 제도를 보호하는 이유는 뭔가요? 제도를 통해서 국민들이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서이죠. 보호하기 위해서 제도를 보호하고 지키는 법이 다 있다는 거예요. 한국만 그렇다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현 시대에서는 중동 지역의 무장단체들이 보통 테러 단체라고 얘기하죠. 다른 국가 민간인들을 학살하는 사건들이 세계 곳곳에서 발생하였는데 이에 중동 지역에서 유행하는 얼굴을 가리는 의복을 법으로 금지시킨 사례가 존재합니다. 2000년대 초반에 민간인들 학살하는 테러가 유행했죠. 언제부터 본격적으로 유행했냐면 9.11 테러 때부터 그랬죠. 2001년 그래요. 테러 사건이 있었어요. 그래요. 항공기를 납치해서 테러를 일으킨 자들이 자살 테러를 하죠. 무역센터 쌍둥이 빌딩에 이제 미사일이 돌진해서 이런 일이 발생했었어요. 2001년. 그 뒤로 테러가 굉장히 한때 유행했죠. 요즘엔 좀 잠잠해진 것 같아요. 그래요. 그러면서 그런 테러를 많이 중동 지역 출신 사람들이 테러를 자꾸 일으키니까 그래요. 얼굴을 가리는 의복을 법으로 금지시킨 사례들이 여러 나라에서 나오기 시작했어요. 이처럼 제도는 위협을 느끼면 사소한 것까지 제한하는 속성을 지니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공산주의자들에 의해 실제로 국민들이 학살당하고 한국의 제도를 파괴하는 시도가 공공연히 이루어지는 상황에서 국가보안법의 제정은 필연적인 것이지 특별할 것은 하나도 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죠. 공산주의자들은 한국의 건국도 방해하기 위해서 폭동을 일으키고 그랬던 거예요. 반란도 일으키고 나아가 전쟁도 일으켰죠. 6.25 전쟁. 많은 사람들이 희생당했어요. 그런 상황에서 제도를 지키기 위해서 국가보안법이 제정되는 것은 당연한 것이지요. 근데 국가보안법을 싫어하는 이들이 있겠죠. 과거부터. 누가 싫어할까요? 공산주의자, 사회주의자들. 또 그들 다른 이들은 항상 싫어했겠죠. 현 시대에도 싫어하는 이들이 있는데 현 시대만 그런 건 아니에요. 1960년 4월 19일 4.19 혁명 이후 폐지된 적이 있죠. 누가 집권했을 때인가요? 4.19 이후에 이제 이승만 대통령이 하야하고 장면 내각이 들어서죠. 민주당 정권이죠. 옛날 때부터 민주당은 국가보안법을 싫어했어요. 그래요. 예나 지금이나 빨갱이 추종자들은 민주당에 많았던 것이지요. 그래요. 생업에 종사하는 대부분의 사회 구성원들이 국가보안법에 관심이 없죠. 뭐 싫다 좋다 이런 게 없는 거죠. 대부분 적용을 안 받죠. 그래요. 싫어하는 사람들은 싫어하는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래요. 보겠습니다. 무슬림 여성이 착용하는 베일에는 부르카 이외에도 히잡과 니캅, 차도르 등이 있다. 무슬림 사람들은 얼굴을 가리는 경우가 많죠. 특히 여성은 그렇죠. 히잡은 머리카락을 가리는 두건이다. 얼굴은 전부 드러날 수 있으며 스카프처럼 가마 머리와 목가슴을 가린다. 착용이 간편한 것이 특징으로 인도네시아 등에서는 화려한 색상이나 무늬의 히잡을 착용한다. 니캅은 눈 아래 얼굴을 가릴 수 있는 베일로 히잡 관계에 착용해 부르카와 유사한 복장을 만든다. 차도르는 얼굴만 내놓고 머리부터 쓰는 망토형 베일이다. 그래요. 금지 논란. 유럽을 중심으로 부르카 등 무슬림 여성이 입는 복장에 대한 논쟁이 이어지고 있다. 프랑스는 2004년 공립학교에서 유대인 남성이 착용하는 모자인 키파와 무슬림 여성의 히잡 착용을 금지했으며, 그래요. 2011년에는 공공장소에서 부르카나 니캅 등 얼굴을 가리는 베일의 착용이 금지되었다. 벨기에도 2010년 공공장소에서의 부르카 착용을 금지했다. 부르카 금지의 가장 큰 이유는 온몸을 가리는 부르카의 특성상 입은 사람의 신원을 확인하기 어렵고 폭탄 등의 무기 소지를 가리기 수월해 테러 위험이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프랑스의 경우 공공장소에서 종교적 특성을 드러내는 상징물을 금지하는 세속주의 전통도 영향을 미쳤다. 그래요. 하여간 테러를 방지하고 제도를 보호하기 위해서 그래요. 특정 복장도 규제했음을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래요. 한국에서 국가보안법을 제정한 거는 당연한 거라는 거죠. 지금은 필요성이 더 커졌잖아요. 북한이 한국을 향해 핵전쟁을 일으킬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청소를 깨끗이 해놔야 되는 거예요. 과거에 한국에서 민주정치 제도를 도입하려는 사람들이 위법의 적용을 받았다는 소문이 있더군요. 그래요. 민주당을 지지하는 많은 이들은 적용을 받았겠죠. 옛날 때부터 그랬어요.
앞에서 살펴봤죠. 1960년대에도 마찬가지였죠. 현 시대에서 그러한 이들을 민주주의자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그래요. 민주정치제도는 시장 질서가 고도화된 국가들에서 일반적으로 도입되니 특정 조건이 갖추어지면 나타나는 선천적인 제도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요. 민주정치제도가 나쁜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 아니에요. 오히려 민주정치제도는 특정 조건이 갖추어지면 그래요. 시장 지배시대 제도가 발전하면서 특정 조건이 갖추어지면 나타나는 선천적인 제도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선과 악 측면에서는 어그러진 정의를 시정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지만 다수의 탐욕이 발동하면 악을 행할 수도 있으니 선도 아니고 악도 아니며 사안별로 분석해야겠지요. 그래요. 선천적으로 드러나는 것은 선악과 무관한 것이지요. 어떻게 사용하냐에 따라서 선한 것이 될 수도 있고 악한 것이 될 수도 있겠지요. 또한 제도의 필요에 입각해 도입된 것이니 이로움이 있겠으나 필요에 의해서 도입되는 거죠. 민주정치제도 역시 필요해서 도입하니까 이로움이 있겠죠. 다수의 탐욕이 발동되면 해를 끼칠 수도 있으며 저항적 성격이 강하니 외양내음에 분류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요. 즉 긍정적인 요인들 속에 부정적인 요인들도 내재되어 있는 것이지요. 말이 겹치죠. 긍정적인 요인들 속에 부정적인 요인들도 내재되어 있고 외관상 다수의 이익을 위하는 것 같으나 실제 진행 과정에서 다수에 의한 결정이 다수의 이익을 침해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겉으로는 좋아 보이지만 부정적인 요소가 간직되어 있다. 그래서 외양내음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죠. 주석이 달려있죠. 오랜 시간 형성된 제도의 의지와 일시적으로 형성된 다수 사회 구성원들의 의지가 충돌할 때 현 시대의 민주정치 제도는 후자의 의지가 실현될 가능성이 크다. 제도라해서 항상 옳지는 않겠지만 이제 예를 들어서 선천적인 제도가 도입되었어요. 그것은 누구의 의지인가요? 오랜 시간 형성된 많은 이들의 공통된 의지인 거죠. 근데 민주정치제도는 뭔가요? 다수의 의견을 특정 시점에 반영을 하죠. 다수 구성원들이 사회 구성원들이 의지가 반영이 되는 거예요. 오랜 시간 형성된 공통된 의지와 오랜 시간 형성된 다수 구성원들의 공통된 의지와 일시적으로 형성된 다수 사회 구성원들이 특정 시점의 의지 중 어느 것이 중요할까요? 제도가 선천적인 제도에 입각한 제도일 경우 이것이 더 중요하겠죠. 많을 수도 있어요. 공산주의 제도도 있으니까. 근데 대체로 선천적인 제도가 도입되어 있죠. 시장 지배 시대 제도의 도입, 시장 지배 시대 제도. 그런데 일시적으로 시장 지배 시대 제도의 도입을 사회 구성원들이 거부할 수가 있어요. 감정적으로. 어느 게 더 중요할까요? 이 앞에 게 더 중요한 거죠. 만약에 감정적으로 움직여서 후자의 의지가 실현되면 어떻게 되나요? 베네수엘라처럼 되는 거죠. 베네수엘라는 그래요. 부국이었죠. 시장 지배 시대 제도 하에서는. 근데 일시적으로 다수 사회 구성원들이 사회주의 제도를 지지하죠. 그러면서 망가져 버린 거죠. 그런 게 있는 거예요. 허점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민주주의자와 공산주의자나 사회주의자는 묘하게 공통점이 있습니다. 공산주의자와 사회주의자는 같은 것으로 볼 수 있죠. 시장과 민간기업, 사유재산을 부정한다는 점에서 저항적 성격이 존재한다는 점과
다수를 강조한다는 점이지요. 그렇죠. 민주정치 제도도 그냥 도입되는 것은 아니죠. 그전에는 왕이나 귀족이 지배하던 시대였죠. 신분제 시대였죠. 민주정치제도 역시 초기에는 투쟁을 통해서 도입된다는 거예요. 만일 정치 영역에 대한 불신이 커지면 결합이 가능한 공통 요소가 있는 것이지요. 물론 결합할 경우 순수한 민주주의자들은 이용당하는 상황이 될 수 있습니다. 순수한 민주주의자는 어떤 장가요? 순수히 민주정치 제도를 도입하려는 자를 가리키죠. 그래요. 순수히 민주정치 제도를 도입하려는 민주주의자들은 이용당하는 상황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공산주의나 사회주의자는 엉터리라고 할지라도 사회를 구성하는 체계적인 개념이나 관념이 형성이 되어 있죠. 민간기업과 시장을 파괴하고 사유재산을 부정하고 공산당이 지배해야 된다, 이런 관념이 있는 거죠. 순수히 민주정치 제도를 도입하려는 민주주의자들은 민주정치 제도 구성을 신봉하여 사회에서 실현하고자 하는 개념이나 관념, 구체적으로 말하자면 정책을 지니고 있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요. 그 순수히 민주정치 제도를 도입하자, 그런 생각을 하는 이가 사회주의자나 공산주의자와 손을 잡으면 어떻게 될까요? 사회주의자나 공산주의자에게 이용당하겠죠. 사회주의와 공산주의를 실현하는데 도구가 된다는 거예요. 필연적으로 그렇게 돼요. 왜 그런가요? 예를 들어서 권력을 잡아요. 그러면 민주정치 제도를 도입하겠죠. 그 뒤에 무엇을 할 거냐는 거예요. 할 게 없다는 거예요. 손을 잡았으니까 사회주의자나 공산주의자가 이런 거 저런 거 해보자 이렇게 얘기하면 자기는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으니까 그걸 따르겠죠. 한국에서도 그러한 일을 찾아볼 수 있나요, 없나요? 찾아볼 수가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과거에 김영삼 대통령이 있었죠. 민주정치 제도를 도입하기 위해서 노력을 했어요. 그래서 어느 정도 도입이 됐죠. 대통령이 된 뒤에 할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뭐 포퓰리즘 정책이나 펼치고 뭐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요. 또한 민주정치 제도를 추구하며 공산주의나 사회주의도 추구할 수 있기 때문에 이와 같은 경우는 구별이 힘들어집니다. 북한의 구호가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이라는 점에서 민주정치 제도가 공산주의나 사회주의와 결합할 수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민주정치 제도는 내용이 없는 거죠. 무엇을 실현하겠다는 내용이 없겠죠. 그러니까 뭐 사회주의나 공산주의와도 뭐 결합이 불가능한 것이 아니겠죠. 고대 농경국가 시대 그리스에서는 민주정치 제도를 도입한 사례가 있는데 이처럼 민주정치 제도는 특정한 내용을 필요로 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공산주의나 사회주의와 결합하는 것도 가능한 것입니다. 그렇죠. 한국은 불행히도 북한이라는 나라와 인접하고 있는데 과거 500만 명 이상의 사망자를 발생시킨 전쟁을 치렀지요. 그렇죠. 또한 북한이라는 나라는 치렀습니다. 또한 북한이라는 나라는 공산주의를 추구하니 미혹에 빠진 국가이고 악이 사회 곳곳에 만연하며 문명을 파괴하는 국가임을 현실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요. 사는 거 보면 알죠. 내부적으로 철저히 통제당하고 짐승처럼 살아가고 있죠. 가난하고. 외부적으로는 그리고 핵으로 다른 나라들을 위협하고
정상적인 나라가 아니죠. 이러한 성격을 알고 분석하면 됩니다. 우선 정치 영역이 정의를 바로잡지 않아 국민들이 불신이 심화되어 민주주의자와 공산주의자, 사회주의자 그리고 북한의 결합이 이루어진다면 대한민국에서 혼란은 불가피합니다. 그렇죠. 한국 제도의 치명적인 약점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죠. 한국 내부의 민주주의자, 공산주의자, 사회주의자 그리고 적국인 북한이 결합할 수 있잖아요. 공산주의자, 사회주의자는 전쟁 시 북한 편을 들 가능성이 상당히 큰 사람들이죠. 북한이 공산주의, 사회주의를 추구하니까. 6.25 때도 그랬죠. 그래서 청소하기 위해서 있는 게 국가보안법인 거예요. 당연히 청소를 해야 되겠죠. 한국인들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사실은 누구나 알 수 있는 것이고 제도의 성장에 중심 역할을 했던 주역들이 성장 과정에서 민주주의라고 불렸던 자들을 탄압할 수 있는 수단이 될 수도 있었겠지요. 그냥 순수히 민주정치 제도를 도입하려는 이들을 공산주의자 혹은 사회주의자로 낙인 찍어서 탄압할 수도 있었겠지요. 근데 그것은 어떤가요? 한번 사례별로 살펴봐야 되는 것이지요. 그러한 일이 있었는지 일일이 살펴봐야 되는 거예요. 정한다는 공통점들이 있으니 순수히 민주정치 제도를 도입하고 발전시키려는 민주주의자를 공산주의자로 몰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는 조심스러운 것이 공산주의자로 몰릴 사안이 있었다면 사안별로 실제로 그랬는지 살펴봐야 하는 것이고 그렇죠. 일일이 살펴봐야 되겠죠. 그러한 사안이 실제로 있었다면 당시 제도에 처한 상황 및 제도의 의지 역시 살펴보아야 합니다. 그래요. 제도의 의지를 살펴봐야 돼요. 전쟁시 어떨까요? 공산주의 냄새만 나도 말살하려 하겠죠. 청소가 급하니까. 그래요. 제도의 의지를 봐야 되는 거예요. 제도는 생존에 위협이 되는 행위에 대해서는 일반적으로 객관성이 결여되어 있고 사소하다고 생각하는 행위에 대해서도 처벌하기 때문입니다. 그렇죠. 어디 있는 것까지 처벌하죠. 물론 공산주의자나 사회주의자가 악이라고 해서 무자비하게 처단해야 된다는 말은 아닙니다. 그들 역시 절대자의 아들, 딸이니 미혹에 빠져 악행을 저지르고 있다면 가능한 한 제도하여 정의와 선악을 가르쳐주고 악행은 멀리하고 선행을 가까이 하도록 도와주어야 합니다. 그래요. 교화되는 경우가 많죠. 그런 일들도 많잖아요. 현 시대도 보면 각 좌파 인사들이었는데 과거에 우파 인사가 된 일들도 많잖아요. 그래서 급하지 않으면 우선 교화가 우선이겠죠. 결론적으로 국가보안법은 한국의 제도에 위협이 되거나 제도의 의지 실현에 방해되는 인간들을 규제하는 데 용도가 있는 것으로 어느 나라에나 제도를 보호하기 위해 있는 법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도를 보호하기 위해서 있는 법이지요. 공산주의와 사회주의의 실현을 막기 위해 있는 법이에요. 한국이란 나라는 공산주의, 사회주의 제도에 대적하면서 만들어진 나라임을 알 수가 있는 것이지요. 그래요. 그렇게 되는 거예요. 민주주의와 공산주의, 사회주의 혹은 적국인 북한과 결합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할까요? 민주주의 정치를 실현하는데 내용이 결합돼야 되겠죠. 민주정치 제도 자체는 내용이 없다 했죠. 그 내용 무엇을 결합시키면 될까요? 그래요. 사회에서의 하늘나라 법을 결합시키면 되겠죠. 사회에서의 하늘나라 법. 예전에 그래요. 설명했어요. 볼까요? 사회에서의 하늘나라 법. 그래요.
그래요. 한번 보세요. 저번에 설명했죠. 사회에서의 하늘나라법. 이번 시간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